안녕하십니까. 양경모입니다. 2020년 우리 7월 18일 날 시행됐었던 우리 군문 9급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처음 저 시작하는데 스튜디오에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박수 한번 칠래요? 박수? 박수? 자, 1번부터 제시를 하는데요.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이라든지 다른 사이트에서 강의를 했었을 때 보면은 25문항을 그냥 거의 1시간 또 어떻게 보면 90분 좀 질리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강으로 끊어가지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지문 같은 부분 자체가 가급적이면 전면에 한번 다 넣어봤는데 좀 잘 들어가지 않는 부분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또 기출 문제를 올려놨으니까 그걸 같이 보면서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볼까요? 네. 자, 1번의 형태는 우리 혼문장 그랬어요. 우리 문장의 짜임 그랬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한다면 문장의 짜임의 형태는 주술 구조를 가지고서 주술 구조가 한 번만 있으면 혼문장이고 두 번 이상 있으면 현문장이다. 그죠? 또 견문장의 모습은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있다. 그런데 그 형태를 하지 마시고 뭐가 함정일까? 항상 이걸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혼문장 그랬으면 일단은 이어진 구조가 되면 어때요? 절대 혼문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봄이 오니 꽃이 핀다 그랬을 때 연결음이 이렇게 니가 있습니다. 또 남겨진 만큼 버려지고 하고 이렇게 이어진 형태가 되게 되면은 혼문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이어진 구조가 됐을 때는 니의 형태는 종속 이어진 문장. 고의 모습에서는 대부분이 대등 이어진 문장하고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2번과 3번은 이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혼문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과 4번 중에 하나인데 자,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함정은 바로 1번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 부사어, 빨간, 관형어 이걸 일일이 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자, 혼문장이다, 견문장이다, 또 아는 문장, 암기 문제도 마찬가지겠는데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있어요. 자, 우리 자, 관형어 있죠? 그럼 이 관형어 했을 때 자, 우선 모든 관형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모든 관형사는 관형어가 되겠죠. 또 우리 체연에다가 관형격 조사, 자, 을을 붙이면 역시 관형어가 되겠죠. 네, 이런 경우는 무조건 혼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동사, 형용사, 용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용언의 그것을 우리는 관형사 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언에 관형사 형이 오게 되면은 무조건 그것은 관형 처리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모자가 빨갛다. 네,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질이라는 거. 이게 항상 함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이 긴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나머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집, 앞마당에, 드디어 이거 다 할 필요 없어요. 주술 구조가 한 번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장미꽃이 피었다. 네. 그래서 주하고 서술의 구조가 한 번만 되어 있는 이게 바로 혼문장의 모습이 되겠죠. 그죠? 네. 1번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혼문장 하고 나왔을 때 이어진 구조는 다 버려라. 됐죠? 네. 그 다음에 마치 혼문장처럼 보이는데 뭐가 주의한다? 관형어를 주의한다. 그래서 관형의 모습에서도 관형사나 체연의 관형조사 을을 붙이는 구조는 항상 혼문장이지만은 용언의 관형사형 있죠? 네, 이게 나왔을 때는 항상 견문장이 된다는 거. 네, 쉽죠? 그래서 항상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적 전개, 우리가 학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론적 전개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었을 때 어디가 함정이며 거기에 스킬이 무엇인가, 네, 이런 형태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모습은 문장의 짬이었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문장은 하고 나왔어요. 자,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법에 맞고 우리 자연스러운 문장은 하고 제시가 됐을 때 말입니다. 네, 그때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법 문제가 나왔을 때는 크게 세 가지 구조로서 어법을 본다. 자, 먼저 성분 간에 호응이 맞는가를 봐라. 첫 번째입니다. 네, 호응. 다음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성분에 생략이 없는가를 봐라. 그러니까 공통되지 않는 성분은 국어는 생략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장이 이어졌을 때, 자, 좋은 규칙, 이건 뭐냐면은 접속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양쪽의 성분 배열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의 취미,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누나의 취미는 탁구다. 의미상은 뭐 변화가 없지만은요. 앞쪽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라면 뒤쪽의 과정도 같은 성분 배열되는 거. 이걸 좋은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미 사용의 오류가 없는가를 봐라. 그렇죠? 네. 그래서 과도한 사동, 피동이라든지 또는 중의적 표현을 통한 의미 전달의 모호성, 또 인위적 표현, 의미 중복, 이런 형태들이 다 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봅시다. 자, 그리고 문장의 형태가 이어진 구조가 되어 있을 때는 항상 끊으세요. 자, 끊어볼까요? 어떻게 해요? 여기요. 끊어보세요. 그러면 앞뒤 문장 성분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기 남을 도와주다. 네, 서술어가 이제 목적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볼까요? 자,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기에 받기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도와주다와 받다의 모습을 남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는 누구에게 받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누구에게라고 하는 부사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남에게서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의 모습에서는 꼭 필요한 성분의 생략이구나. 그래서 1번의 모습은 적절한 문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됐죠? 네. 자, 다음. 자, 2번의 모습도. 자, 형은 조문객들과 잠시 환담을 나눈 이후에 다시 상주 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글쎄요. 여기 지금 상황에 따른 이 환담이라는 이 단어를 봐보세요. 우리가 환담이 뭐죠? 웃으면서 즐겁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가 뭐예요? 지금 조문객들이에요. 아니 상가에서 상주가 말이야. 상주가 남하고 환담을 합니까? 그건 안 되겠죠? 네, 이건 어휘 선택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형은 조문객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이후 또는 인사를 나눈 이후 이렇게 되는 것이지. 네, 여기서는 이 상가의 모습하고 환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쓰임은 잘못된 것이겠죠. 자, 단어의 쓰임이 잘못됐습니다. 다음 3번의 모습을 보면요. 가벼운 물건이라도 높은 위치에서 던지면 인명사고나 차량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네, 가벼운 뭐뭐이라도 뭐뭐하면 어때? 성분 배열도 맞고요. 자, 그 다음 1번의 모습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자, 여기에 서술어가 뭐예요? 자, 일으킬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차량 파손을 일으킬 수 있다. 어때? 두 개의 목적어가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서술어를 공유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성분 생략이 문장이 맞게 되려면은 공통된 성분이 아닐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이것은 같은 목적의 같은 서술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맞고 그 다음에 성분 생략도 옳게 되어 있습니다. 네, 3번이 맞겠네요. 자, 4번은 중인이 보는 앞에서 병기에게 친히 불리어서 가까이 가는 것만 해도 여간한 우대였다. 자, 여기는 우선 홍이라고 볼까요? 홍이? 그죠? 네. 어떤 홍일까요? 여기 잠깐 봐요. 그래서 우리 호응 부분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세 가지 정도의 호응이 있어요. 주어와 서술의 호응, 목적어와 서술의 호응, 부사어와 서술의 호응입니다. 근데 여간한 하고 부사가 있어요. 근데 뒤에 서술어는요, 우대였다. 이 여간한 하는 이 부사는 뒤에가 서술어가 어떻게 돼요? 네, 부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본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와 절대로. 그러니까 반드시는 서술어가 긍정이 되는 것이고,
그죠? 네. 이에 비해서 절대로는 부정이 되겠죠? 그럼 여간한 또는 여간했을 때는 역시 서술어가 네, 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간한 우대였다? 안 되죠. 여간한 우대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것도 역시 홍입니다. 결론이 사실 보면 1번하고 3번의 모습에서는 요것은 성분의 생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물었다면은 네, 2번의 모습에서는 문장 안에서 적절한 단어의 선택이 맞느냐 하고 물었던 것이겠고요. 네, 4번의 모습은 부사와 서술의 호응을 물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적절한 문장은 또는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하고 나왔을 때는 항상 뭘 기억한다? 여러분들이 이 기준 네 가지 중에 어떤 기준을 물었었을까? 네, 이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자, 2번은 네, 어법에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3번. 자, 이 국어순화인데요. 글쎄요. 이 순화의 이론을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뭐 큰 이론은 아니고, 원래 이제 국어 순화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말을 갈고 다듬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국어 순화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순화의 모습도 다시 굳이 본다면은 이런 이론이 나와요. 자, 정화의 모습이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미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화의 구조는 대부분 표준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을 바른 말로, 그죠? 네, 비속어를 고운 말로, 네, 이런 모습인데 좁게 보면은 순화는 이 정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어떤 구조일까요? 가급적이면은 들어온 말을 우리의 토박이의 말로 바꾼다 하는 것이 이 구조겠고요. 이것도 다시 구조하면은 특히 이제 일본어라든지, 그죠? 네, 어려운 한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 3번의 문제는 바로 남용되는 서구 외래어입니다. 자, 어때요? 외우셔야 됩니다. 볼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한 문제씩 보면서, 자, 1번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핸드레일 그러죠. 핸드레일. 네, 안전 손잡이 좋습니다. 근데 2번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스크린도어 있잖아. 스크린도어. 아니, 스크린도어를 갖다 여러분들 차단문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뭐 간단히 넘어갈게요. 스크린도어는 차단문이 아니라 안전문이라고 해야죠. 그죠? 안전문이라고. 자, 프로필은 네, 인물 소개 양력으로, 예, 팝업창은 알림창으로. 그래서 이 순화에서는 남용되는 서구 외래어 이런 구조들이 가끔 우리 군무 문제. 그러니까 공무원 문제들 지방직이라든지 국가직이라든지 이건 잘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제 우리 군무 문제들의 특징입니다. 왜? 25문항이니까. 그죠? 그리고 국회직이라든지 국회직 또 8급, 9급 이런 식의 특수한 직종에서 많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 군무 문제들은 간혹 이런 국어 순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서구 외래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네, 좋아요.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은 뭐가 볼까요? 자, 밑줄 친 부분에 우리 비유 방식은 하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래요. 자,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과 빗대어서 설명한다 그러는데 이 비유의 원리를 우리는 네, 유추라고 불러요. 유추. 그리고 여러분들 비유의 대표가 뭐죠? 네, 은유와 직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또 대유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만 떠올리면 됩니다. 막 은유다, 직유다, 대유다 이걸 떠올릴 게 아니라 분명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여기 나오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 이게 어떻게 돼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네, 목적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자 이걸 뭐라고 해요? 네, 원관념이다 그래요. 원관념. 다음에 이걸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네,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그랬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빗대어서 했기 때문에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네, 이 유사점의 모습을 이렇게 갖춰야만 우리는 그것을 네, 비유라고 설명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설명의 방식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 유추라고 불렀습니다. 네. 자, 1번을 보면요. 자, 요즘 회사의 경영진에 합류하는
블루 칼라가 많아지고 있다 그랬어요. 블루 칼라. 아니 그럼 여기서는 어떤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어떤 유사점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기 블루 칼라가 우리가 보통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유사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말한 여기서 네, 블루 칼라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주로 일본에서는요. 어떤 푸른 작업복. 우리 보통 이제 화이트 칼라가 사무직이라면은 그죠? 네, 블루 칼라 했을 때는 이걸 보통 이렇게 생산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블루 칼라하고 생산직 노동자하고 모두 유사성이 있어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그래요? 네. 대유라고 그래, 대유. 그래서 이 대유법 하게 되면은 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는 제유가 있고 속성을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는 네, 환유가 있습니다. 자, 항상 비유가 됐을 때는 제가 뭐 했었어요? 네, 두 대상에 유사점이 있어야만이 비유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블루 칼라하고 푸른 옷깃하고 그지? 생산직 노동자하고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때는 네, 환유에 해당이 됩니다. 네, 답은 벌써 1번이 있겠네요. 암 진단 결과를 받아들자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럼 여기서 자 원관념이 뭐겠습니까? 원관념은 항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하는 이 비유는 네, 원관념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어떤 절망적인 네, 심정. 이 절망적인 심성을 네,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하는 보조관념을 통해서 됐습니까? 네. 자, 다음. 내부에 유리천장은 없으며 여성들의 상위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내부에 유리천장. 자, 이 내부의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관념이 뭐겠어요? 한 떠올리세요. 유사성이니까. 어떤 일까요?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장벽.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내부에 유리천장은 없으며 보이지 않는 어떤 사회 진출의 장애물, 장벽. 네, 이것을 네, 내부의 유리천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업이 실패한 후 그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대요. 네. 자, 그럼 여기서는 이 밑바닥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회의 최하층 그럴까요? 그죠? 그래서 항상 생각할 것은 비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관념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걸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여러분들이 난해한 문제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자, 5번 문제 갈게요. 자, 5번 문제는 네, 글의 요약이라고 그랬었어요. 네, 글의 요약이다. 근데 이 지문들을 읽었을 때 그래요. 이 비문학의 독해에서 요구하는 것이 뭘까? 시간밖에 없죠, 시간. 그래서 지문의 형태가 길면 길수록,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다가 또 이렇게 첫 줄을 읽다가 두 번째 줄 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 까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앞쪽에 있으면은 두 갈씩이라고 그러고 뒤쪽에 있으면은 뮤갈씩이라고 한다며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눈에, 읽긴 읽어야 되겠다. 이제 선생님들은 자, 아래쪽에 선지를 먼저 읽고, 그죠? 선지를 먼저 읽고, 위에다가 내용을 대비시켜봐라. 어느 부분에 있느냐. 근데 이게 키워드를 잡는 작업이 네, 쉽게 보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자, 위에 거부터 좀 읽어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끊어버리세요. 문장 위로 끊어버리세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특히 운동을 통한 건강 유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각별하다. 여기서는 자, 건강에 대한 관심이고요. 그리고 그 관심 중에서도 특히 무엇을 통해서? 네, 운동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대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전제 부분인데
부지런히 뛰고 땀을 흠뻑 흘린 뒤에 느끼는 개운함을 좋아한다. 이건 앞에 부분에 대한 상술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자, 항상 접속어 있죠? 응? 접속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보십시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 접속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접 관계를 중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 필자 요지는 앞쪽이 있겠습니까? 뒤쪽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뒤쪽이 있겠죠. 앞쪽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접속어, 그렇지만 무조건 신체를 움직인다고 해서 다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자, 여기 접속도 돼요. 자, 그러므로 운동의 강도를 결정할 때는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죠. 저도 그래요. 조금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근데 건강 중에서도 이제 내 건강에 나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 그치? 하지만 결론은 신체를 움직인다 해서 다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무리하면은 역효과가 나온다. 자, 그러므로 운동의 강도를 결정할 때는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절대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자신의 체력에 비추어 신체 기능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부담이 지나치지 않게 해야 한다. 운동의 시간과 빈도는 계속 상술입니다. 이제 영향을 받게 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랜 운동을 하는 것보다 운동 시간이 짧더라도 빈도를 높여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운동 효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실천하여 운동을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지만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위에는 전제니까 아래쪽으로 있는 것이고, 자, 그러므로 하는 결론 부분이 해당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맨 앞쪽 아니면 맨 뒤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강도를 결정할 때는 신체 조건을 우선으로 고려하고요. 그리고 자, 항상 맨 앞쪽 아니면 맨 끝에 있다. 자, 어떤다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실천하여 운동을 하나의 생활시킨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네, 뒤쪽에 있겠죠, 그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일정량, 습관, 실천, 1번 아니겠죠. 2번,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진짜 적절한 자극이 가해지는 운동을 생활 습관, 그러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앞에 2줄, 뒤에 2줄. 그 다음에 접속어 동그라미 치세요. 앞쪽에 있습니까? 뒤쪽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실천, 그죠? 생활 습관, 정착, 이런 식의 키워드를 잡는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보너스다. 그래서 비문학의 형태가 길게 나오든 짧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특히 많이 나올수록 우리 군문 친구들은 나 이 문제가 나오면 늘 틀려. 하지 마시고 보너스다. 네? 어떻게 풀면 보너스일까? 자, 계속 앞에 문제가 또 출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자 규정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로마자 규정도 물론 뭐 굳이 한다면은 전자법이 있고 전음법이 있다. 원칙은 뭐 있었죠? 자, 전음법이다.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준한다라고 말입니다. 그죠? 네. 그때 여러분들은 이 로마자를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어요. 로마자를 읽는 게 아니라, 자, 쉽게 봅니다. 한글을 보세요. 자, 그러면 종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로 이가라 하고 여기에 지금 도로명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종로는 지명이다 얘기죠. 이해됩니까? 네. 그랬을 때 이 종로를 여러분이 다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뭘 물었었을까? 그걸 떠올리는 거죠. 뭘 물었었을까? 자, 묻는 것은 이거 물었어요. 왜? 지명했을 때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준한다. 그럼 일단 표기대로 한번 써놓으세요. 이렇게 표기대로.
왜?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R, 자음 앞과 음알일 때는 L 했지 않습니까? 자, 요건 그럼 틀렸다. 네. 이 순간에 국어의 표준 발음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무슨 현상? 비음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응 대신에 이 리을이 이렇게 바뀌죠. 네. 그렇다면은 이 아르 자리에 아르 형태가 아니고, 자,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르 형태가 아니라, 그렇죠. 이게 R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N으로 나와 있는지. 근데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함정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그 함정은 뭐냐면요. 자, 이런 식의 함정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자, 이렇게만 나왔었어요. 종로가. 그런데 이게 도료명인지 아니면 지명인지를 몰라요. 이런 경우 두 가지가 됩니다. 자, 이거 꼭 외워놓으세요. 그럼 종로를 지명으로 한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비음화에 의해서 이렇게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종로가 도료명이 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붙임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붙임표 앞뒤에서의 의문 현상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 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자, 붙임표를 하시고 그리고 이거 쓰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떻게 주겠습니까? 네. 이렇게요. 이런 표기는 없잖아요. 이런 표기는. 이게 함정입니다. 네. 그래서 붙임표가 없는 경우는 지명을 말하는 것이고 붙임표가 있는 것은 도료명을 말하는데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렇게 여러분들 함정을 파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 꼭 네, 주의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로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신라입니다. 그러면 이 신라에서는 여러분들 역시 뭘 물었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 좀 색깔을 입히다 보니까 자, 이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때 발음을 적용하잖아요. 그럼 우리 발음을 적용했을 때 유음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라를 뭐 SI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라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뭘 봐야 돼요? 바로 니을, 니을.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니을, 니을이 L, R로 돼 있는지 아니면 L, L로 돼 있는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을, 니을은 L, L로 적는다. 어떻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속리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설마 아직까지도 속리 해놓고 난 다음에 붙임표 마운틴 이건 아니겠죠?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졸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또한 전체가 하나의 고유명사이므로 네,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 그러면은 속리산은 적어놓고 여기서 뭘 물었었을까? 네,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자, 기역, 리을. 그리고 항상 전, 자법. 일단 표기부터 정리하세요. 그러면 자음 앞이니까 얘는 K가 돼야 되고, 자, 이거는 모음 앞이니까 이렇게 R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틀렸잖아요. 그죠? 이 순간에 비음화 3번. 항상 국어의 표준 발음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 로마자 표기니까요. 그렇다면 비음화 3번이니까 자, 얘는 이응으로 바뀌겠고요. 자, 얘는요.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비음화 3번, 그러니까 양쪽이 두 개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만 보일 때 함정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함정일까 보세요. 자, 함정은 앞쪽의 것은 이렇게 NG로 딱 바꿉니다. 근데 뭐가 함정이에요? 뒤에 걸 안 바꾼다니까. 뒤에 것을. 그러니까 앞에 거 송리산 하고 이게 읽어버리지 말라고요. 앞에 것은 K고, 자, 뒤에 것은 네, N이니까 어떻게 돼요? R이 아니라 이렇게 N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KR로 돼 있는지 NG, N으로 돼 있는지 네, 항상 저는 한글을 가지고서 이걸 접근해 봐라 그랬습니다. 다 맞죠 그럼? 자, 그러면 금강에서는 뭘 물었었을까요? 금강에서는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연 지물명이니까 네, 붙임표 없애야 됩니다. 그렇다고 금리버 할 수는 없겠습니까? 기초였어요. 자, 기역, 디귿, 비읍 기억나죠? 그래요.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은 모음 앞에서는
GDB가 되고 자음합과 어말일 때는 KTP가 됩니다. 그렇다면 금방 했을 때 이 K의 자리, 그렇죠? 이건 모음합이잖아요. 그럼 모음합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고유명사니까 대문자 G로 써야 됩니다. 기초문제였었습니다. 좋아요. 자, 4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마자 표기 나왔을 때 로마자 형태를 그냥 스펠링을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한글을 적어놓고 여기서 어떤 발음, 어떤 규정을 묻고자 할까? 그지? 거기에 한글에 동그라미 치라. 그리고 그게 이렇게 이래서 리을이다 하게 되면 LR로 돼 있는지 LL로 돼 있는지 이것만 해야 되지. 그죠? 뭐 대관령 하게 되면 그걸 일일이 다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 요렇게.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로마자 표기도 자, 해봤고요. 다음. 자, 이 7번의 문제가 나왔었을 때 요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응? 자, 우리 사동사와 피동사를 만드는 형태와 방식 이랬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보다, 잡다, 밀다, 앉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뭘 물었을까?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시험을 보고 와서 학생들이 교수님 그 문제가요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나 도대체 뭐가 이상한지 라고 물어봤더니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해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럼 사동사와 피동사를 만드는 형태와 방식 그랬는데 아주 쉽습니다.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주동을 사동으로, 능동을 피동으로 만드는 방법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우리 파생법 기억나죠? 자, 다시 좀 해볼까요, 이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방식의 형태는 이렇게 주동을 사동으로, 능동을 피동으로 만들었을 때 첫 번째는 자, 파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생적 사동, 파생적 피동.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파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파생이라는 말은 접미사가 없으면 파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접사가 없으면. 근데 뒤에 붙었으니까 접미사겠죠. 자, 이때 여기 이쪽은 사동, 자, 이쪽은 피동. 그래서 우리 사동 접미사, 피동 접미사. 자, 해보세요 한번. 네. 자, 먼저 사동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뭐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이리기, 구추. 물론 이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 시키, 으키, 이키, 애도 있는데 뭐. 이에 비해 파생적 피동, 피동접미사 있을 때는 이, 히, 리, 기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우, 구, 추가 있으면 무조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동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자, 첫 번째는 네, 파생법 이걸 기억하세요. 네. 다음 두 번째는 자, 우리 통사적 방법 그랬거든요. 그럼 이 통사적 방법은 접미사를 통한 것이 아니라 보조적, 연결, 어미를 통한 방법이에요. 그죠? 자, 해보세요. 이쪽은 사동, 이쪽은 피동.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여러분들 개하다의 사동 그랬잖아요. 그죠? 개하사의 사동. 자, 여기는요. 네, 지다의 피동. 뭐 이 밖에도 자, 뭐뭐하게 만들다, 또 뭐뭐 하도록 하다. 자,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여기는 뭐 어지다 또는 뭐뭐하게 되다. 그러면 이 문제 의도는 뭐였을까 이제? 사동이나 피동을 만들게 되었을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밖에 안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먼저 사동 만들어 볼까요? 자, 1번 사동. 똑같아요. 자, 여기에 접미사를 넣는다면 보다 할 때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보이다. 보이다. 자, 두 번째. 자, 이쪽은 보게 하다. 여기는 보여지다. 됐죠? 자,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잡다도 뭐 쳐요? 잡다. 그러면 잡다 그랬을 때도
사동이든 피동이든, 그렇죠? 네, 잡다의 전미사. 자, 히를 줍니다. 잡히다. 여기는 잡게 하다, 여기는 네, 잡게 되다 또는 잡아지다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자, 밀다 한번 해볼래요? 밀다. 자, 그럼 먼저 밀다라고 했을 때, 네, 사동 한번 해보세요. 아니, 여기 착각하는데 밀다에 전미사 리를 넣었어요. 응? 밀리다. 근데 밀리다의 리의 형태가 의미 한번 해볼래요? 밀리다. 뭐? 밀리다가 밀리게 하다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밀리다의 형태는 미뤄지다예요. 그래서 리의 형태를 집어넣었을 때는 얘는 피동밖에 안 돼요. 이게 답이 3번인지 알겠죠? 그래서 밀다를 여기 두 가지 피동했을 때 밀리다. 자, 어떤 거? 파생적 피동. 또 미뤄지다. 그죠? 네. 통사적 피동. 그런데 사동에는 밀리다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밀리다 사동이 없잖아요. 사동을 만들려면 밀게 하다 또는 밀도록 하다. 바로 어떤 방법? 이 방법 하나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자, 앉다 해보세요. 똑같잖아요. 그죠? 앉다, 안기다. 그럼 안기다 했을 때는 사동사, 피동사 모두 맞습니다. 두 번째, 네, 앉게 하다 또는 뭐 앉게 되다 또는 안아지다. 됐죠? 자, 결론. 지금 사동사와 피동사를 만드는 형태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전미사를 통한 네, 파생적 사동피동, 다음 연결어미를 통한 통사 사동피동, 이 방법을 둘 다 써야 돼. 둘 다. 그럼 여기에 1번에 네, 보다, 2번에 잡다, 4번에 앉다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사동, 피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밀다는 전미사 밀리다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밀리다는 그것은 사동사가 없어요. 오일하게 밀리다는 밀게 하다의 이 방법 하나만 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어려웠나요? 근데 단순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아니 밀리다가 사동도 있고 피동도 있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 근데 의미상 생각해 보세요. 밀리다가 밀게 하답니까? 아니면은 미뤄지답니까? 이건 무조건 피동사입니다. 네. 그래서 3번 형태, 네, 밀다는 뭐가 없다? 파생적 사동이 없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이제 8번 형태는 우리가 이제 문맥에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8번이 지금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전체를 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원래가 이 작품이 자, 김유정의 소설입니다. 산골 나그네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때 이 기억의 처지, 곧 나그네의 처지와 관련된 속담 그랬습니다. 자, 여기 문맥에 맞는 속담을 집어넣어봐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우선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속담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패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랭이 하다 보면은 옛날에 보면 이제 어떤 장사꾼이라든지 또 이곳저곳 떠도는 나그네들이 패랭이를 썼지 선비들이 패랭이 썼나요? 그래서 패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다 할 때는 이곳저곳 가면서 얻어봐요. 그래서 간략하게 하세요. 막 다 울려가지 말고요. 이곳저곳 가면서 얻어먹는 거야. 얼음은 걸식, 얼음은 얻어먹는 거. 다음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태산이 울렸어요. 가보니까 이 쥐 한 마리밖에 없네. 그치? 그래서 뭔가 거창한 것 같았는데 소문은 거창했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 이건 결과는 보잘것이 없다. 그죠? 뭐 이런 의미가 된 거고요. 터진 방앗공이에 보리알 끼듯 하였다. 뭐랄까요? 터진 방앗공이에 보리알이 끼어요. 우리 이제 절구통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무니까 갈라지잖아. 거기에 보리알이 끼었어. 그지? 이거 빼내자니. 그지?
그래서 이제 어떤 장애물 또는 방해물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거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는 이런 의미도 있겠네요. 터진 봉이공이에 방앗공이에 보리알길. 여러분들 저 비슷한 말에 닭갈비 계륵이란 말 있죠. 무슨 얘기야? 먹자니 먹을 것도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가능합니다. 다음 보리누름까지 세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우리가 보통 세배를 하게 되면은 정초에 예를 들어서 뭐 정월 대보름 옛날에는 우리 이제 이 보름까지는 세배를 했거든요. 근데 보리누름까지 세배를 해버려요. 그죠? 이것은 어떤 예가 예를 차린데 예가 과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선 속담 의미를 모르고서는 이 문맥의 의미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사실 이 밑줄을 보게 되면은 사실 앞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줄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앞뒤에 그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지문이 전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문 잠깐 볼래요? 네. 쥐너는 계셔요. 몸을 돌리어 바느질거리를 다시 들려 할지. 이번에는 짜장 인기가 난다. 황급하게 누구요? 하고 문을 일어서며 문을 열어보았다. 자, 이렇게 저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부분 잠깐 볼래 이제. 그리고는 묵묵하다. 주인을 밀끄러미 보고 있다가 밥을 좀 주려느냐고 물어보아도 잠자코 있다. 그래서 그러나 먹던 대궁을 이제 밥 남아 있는 거 주워 모아 짠지 쪽하고 갖다 주니 감지덕지 받는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리저리 얻어먹고 당겨요 하고 턱을 가슴에 묻는다. 이제 끝부분에 이제 전체 지문이 나왔으면은 끝부분에 이리저리 얻어먹고 당겨요. 자, 이 말이 나왔다면은 그지? 쉽게 1번이 답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속담 그다음에 어휘 이런 경우들이 다른 경우는 잘 안 나오는데 우리 군문 쪽은 많이 숙지가 돼요. 그래서 근데 크게 나누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문법에 대한 문제, 또 어휘와 한자 문제, 다음에 문학에 대한 문제, 문학도 이제 고전 문학, 현대 문학, 그다음에 우리 비문학에 대한 문제. 이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군문 쪽에서는 문법 형태가 2020년 이때 문제만 하더라도 그래요. 최소한 이 문법 문제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최소한 하더라도 계속 이제 문법 문제가 나올 텐데 14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우리 2020년에는 물론 2021년에는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군문 문제에서 반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다른 쪽은 잘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 이제 군무원이 그만큼 문항수가 다섯 문항이 많다 보니까 문법 비중이 높다는 거. 자,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어휘, 순우리말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이 관용구라든지 시간을 투자해도 가성비가 안 나오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020년 우리 7월 달에 봤었던 군무원 기출문제를 계속 지금 풀고 있는데요. 자, 1강의 형태는 여기서 8번까지 좀 제시를 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9번부터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신 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려고 또 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강의가 길어진 느낌도 있습니다.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자, 10분 후에 여러분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